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KLX 지수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으면서 그 관련된 종목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종목들에게는 무조건 호재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뭔가 주의할 점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크로 지겹다고 해서. 네. 아니 제가 먼저 뒤끝이 말씀드리려고. 저는 박재영 차장님의 얘기는 늘 재밌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작년부터 너무 그 매크로 미국의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파월이 어쩌고 저쩌고 지겹지 않습니까? 네. 지겨워서 제가 딴 거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거 KLX 지수 정기 변경 6월 9일. 아니 근데 사실 아직 멀었거든요. 이게 변경하는 게 9일이고요. 네. 4월 초에 발표가 납니다. 이거는 네. 이제 예상치. 아, 얘들이 될 것 같다. 그럼 또 미리 시총이나 딱 몰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뭐 사실 크게 기대할 거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 근데 왜 가지고 오셨어요? 왜 가지고 기대할까 봐? 왔냐?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어제 금감원에서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어떡해요? 지금 좀 안정됐으니까 공매도 이제 전면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금감위원장이 개인 그런 이야기해서 투자자분들 또 힘드실 텐데.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이 지수 변경,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에 편입되니까 무조건 뭐 사자, 편출되니까 무조건 팔자 네. 그런 이제 일차원적인 생각보다는 지금은 여러 가지 판단할 것들이 많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이번에 6월 9일 날 KRX 지수 정기 변경이 있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에서는 이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예요. 예상되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예상한 자료인데요. 금양과 코스모화학이 코스피 200에 신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둘 다 2차 전지네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네.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편출될 수 있는 것은 아마 보령과 화승 엔터 이게 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편입되는 거 사야지. 패시브 그리고 자금 유입. 편출되는 거 팔아야지. 편입되는 거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들어오겠죠.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가 올라가겠지. 네. 반대로 편출되는 거는 그쪽에 펀드에서 빠지니까 그쪽이 이제 매도를 해서 주가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한 거고 그렇게만 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단순했네요. 네 원래 약간 제가 미인들이 단순하다고요? 좀 단순하더라고요.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둘 다. 예, 둘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수하니까 오른다. 이거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그 자금의 유입 규모와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지금 아까 표가 잠깐 나갔는데요. 그 표 제일 오른쪽에 거래대금 대비 유입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이 종목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이 편입된다. 네. 근데 시총 비중이 1%다. 네. 근데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펀드가 100억이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오겠습니까? 산수 제가 잘 못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죠. 100억이고 1%면. 1억이요. 그렇죠. 어렵네요. 예. 역시 미인이에요. 1억, 예. 네. 1억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종목이 하루에 1,000억이 거래된다. 그러면 진짜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숫자네요. 그렇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비율보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으면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은데 뭐 적더라도 편입되는 비중이 적더라도 거래 대금이 많지 않으면 그날 뭐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자, 그러면 편입 예상 종목표를 함께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그 금양과 코스모학 두 종목이 지수 내 비중과 예상되는 비중과 거래 유입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수 내 예상되는 비중이 0.22%. 네. 패시브 유입 규모는 한 1,070억 정도. 그럼 얼마? 1,070억 정도.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20일 평균 거래 대금 있죠. 네. 이게 3,400억입니다. 뭐 그러면 유입 비중이 아주 적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지금은 코스피 200은 두 종목뿐이 안 되니까 네.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이거든요. 네. 코스닥은 편입될 만한 종목들이 꽤 많아요. 편출되는 종목도 많고. 코스닥을 한번 보면 네. 최근에 뭐 지금 여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편입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편입 비중이 꽤 높아요. 0.8%나 되거든요. 그래서 유입 규모는 330억이나 됩니다. 330억이나 되는데 일평균 거래대금이 3,300억이에요. 그러면 거래대금 대비 유입 비율은 9.9%뿐이 안 됩니다. 저희 지금 코스닥 150 편입 예상 종목 표 준비해 둔 걸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걸 보시면 된다. 네. 중요한 거는 편입되는 금액이 비중이 얼마나 크냐 이것보다는 거래대금 대비 네. 일평균 거래대금이 엄청 많으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유입이 되더라도 표가 나오네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최근에 이슈가 돼서 저렇게 20일 일평균 거래대금이 는 거지 네. 평소에도 저러진 않았잖아요. 뭐 그렇지만 이 추세가 갑자기 바뀔 이유는 어. 없지 않습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지 않은 한. 한 달 정도의 거래니까 네. 충분히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걸 보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2022년도에 이 인덱스 편입 전략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성과가. 왜냐하면 이 전략이란 건 뭐냐면 인덱스에 편입될 만한 거를 편입되기 직전에 사서 편입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 판다. 네. 그러면 과거에는 벤치마크 대비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는 첫 번째는 인덱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시다시피 2012년 이후부터 2018년, 19년까지는 패시브 장세였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순위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올리는.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들이 다 죽었거든요. 일반 펀드 가입하시는 분 잘 없어요.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 내겠다고 막 펀드 가입하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다 직접 투자하시지. 그래서 액티브 자금이 없고 패시브 자금이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는데 2020년 이후에는 좀 달라졌죠. 그렇죠. 동학개미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시장을 다 끌어올렸어요. 개인들이 막 끌어올리고 변동성을 유발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패시브의 영향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 영향이 첫 번째로 있고 또 하나는 공매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공매도. 네. 지금은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으면 공매도를 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공매도에 편입되는 순간 어떻게 지수에 되나요? 편입되는 순간 죄송합니다.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늘어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수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공매도를 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그 사람들, 공매도 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망하는 거죠? 뭐 당장 망하는 건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면 망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공매도 계속 쌓아서 못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쇼커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2022년 이후에 나왔었다라는 거죠. 네. 코스피보다는 이게 코스닥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표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코스피 200 이제 신규 편입 종목의 공매도 증가, 대차장고 증감을 보면 네.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한 2달 반 사이에 한 0.6% 정도 왼쪽 표입니다. 증가하는데 코스닥은 무려 1.6%나 거의 네.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코스피에 대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공매도와 관련된 전략을 이용하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편입 종목은 조금 줄이고 아니면 쇼커버가 나오는 편출 종목을 뭐 좀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패시브 자금 유입 때문에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 긍정적인 면이 오히려 공매도나 이런 쪽에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네. 그래서 많이 올라서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패시브 자금 유입되는 건 좋죠. 근데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뭐 지수 정기 변경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4월에 이게 이제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 가지고 계셨던 종목 중에서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 주가가 그러면 좀 많이 올랐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코스피에서는 금형이랑 코스모학이고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 대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로봇,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게 에코프로비엠 보면 공매도를 무시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그쪽으로 이제 쏠려서 그런 건데 여기까지도 수급을 나눠줄 수 있는지 화력을 나눠줄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주변주들은 조금 그러니까 뭐 지수에 편입되는데 주변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시총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주변주들은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 아직 이제 6월 9일이니까 그쵸.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어쨌든 4월에 그게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고 그 사이에 주가의 움직임과 또 거래량에 따라서도 이게 좋을 수도 혹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4월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4월이에요. 네. 물론 내일 모레는 주말이지만 4월 시장 저 오늘 리포트 나온 것들 보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을 오히려 사라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위험 선호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은행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네. 이제 주식은 항상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코스닥이 어제 기준으로 올 한 해만 23%가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어요. 이거 근데 코스닥이 올랐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2차 전지가 올랐다. 2차 전지가 다 끌어올렸다. 물론 뭐 2차 전지도 코스닥입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코스닥.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지수가 많이 올랐고 작년에 한창 좋았을 때가 작년 중순에 6월 달에 IRA 법안 나오면서 지수가 6월부터 9월까지 한번 쭉 랠리를 펼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2,550까지 갔었고 코스피는 코스닥은 아마 그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이유는 은행이 망한 리스크를 이제 중앙은행이 빠르게 봉합을 했죠. 네. 미국 페드도 그렇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그렇고 뭐 CS 바로 UBS에 넘겨버리고 네. 실리콘밸리 은행도 지금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 그쪽에 바로 넘겨버리고 그다음에 뭐 이것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다 터진다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또 나오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또 금리 못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보통 이제 명언 중에서 연준과의 다툼을 지향하라고 하지만 연준과 싸우지 말라고 예, 하죠. 그러나 굉장히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일단 은행의 대출 태도, 네. 대출 태도가 약간 위축될 수 있다. 타이트해지죠. 이거 자체가 긴축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게 한 50bp 정도 금리를 높이는 효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아직까지는 막 확정적으로 금리 동결이다? 이러고 있지는 않지만 5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 선호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거기다 이제 어저께 마이크론이 급등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닥이다. 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마이크론이 급등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실적은 엉망이었죠. 실적은 엉망이었고 그런데 뭐 여기보다 더 나빠질 리 없어. 이게 바닥이야라고 하면서 7% 급등하면서 그렇죠. 우리 증시에도 조금의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까봐야 알겠지만 바닥이라는 인식들이 지금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팽배하게 있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인데 네. 저는 아직까지도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무언가 숫자로 봐야 되는데 그 숫자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끝난 것 같아. 이런 뭔가 거거든요. 지금은 더 나빠질 게 없을 거야라고 하지만 네. 그 나빠질 게 혹시라도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지켜본다라는 거에서는 조금 걱정 다 오르니까 오른데 지켜보고 있으면 배 아프잖아요. 반도체 이미 다 오르는데 약간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약간의 대응은 뭐예요? 일단은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 무언가 좀 바뀔 수도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매우 안 좋게 나오면 여기도 바닥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국면이 저는 불안한 거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는,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왜 불안하냐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많이 떨어져도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닝 시즌에 네. 그게 뭘까요? 실적주? 그렇죠. 실적이 좋은 종목을. 어닝 시즌이니까 그런 쪽을 좀 찾아보자. 네. 그래서 1분기에 한 달 전 대비해서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이 어떤 업종이냐. 전기전자, 손해보험, 식음료, 항공우주, 섬유유복, 소프트웨어 뭐 요 정도. 전기전자 들어가 있네요. 세부적으로 봐야 될 텐데. 반도체는 아니고요. 반도체는 아닙니까? 반도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대비해서 이제 증감률이니까 음. 이게 9% 정도면 어마어마한 것처럼 지금 표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네. 높은 걸로 보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고 네. 한 달 전보단 좋아졌다. 지금 뭐 MLCC라든지 전기전자 업종들 반등 나오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쵸. 그다음에 최근에 OLED 이런 쪽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자동차 실적이 이제 좀 좋게 나올 만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지금 2차 전지가 조금씩 쉬어가면서 업종의 이득이 확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을 때가 있고 오늘 같이 바이오가 좋을 때가 있고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실적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점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적 공부를 좀 하는 4월이 되면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적 발표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이런 종목들 좋잖아요 하셨잖아요.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선반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실제로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는 좀 쉬어가게 되면 어떡하나. 아직은 얼마- 실적 발표 시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그걸 맞출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쵸.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실적 반영했다고 해서 떨어져 버리면. 근데 결국은 그거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결국은 실적이 좋으면 계속해서 좋으면.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면 투자하기가 굉장히 피곤해진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업황 중에서 바닥을 딛고 이제 조금 턴하고 그 다음부터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섹터에 주목해 보는 게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섹터는 뭐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내가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됩니다. 그렇죠. 다음 분기에 사도 되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반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타이밍에 맞춰서 사야겠죠. 그리고 내가 1년, 2년 뭐 이렇게 볼 건데 그러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곧 반등이 나올 만한 뭐 반도체도 좋을 것이고 뭐 근데 지금 당장 사야 된다? 그럼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오는 자동차나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투자 기간에 따라서 내가 3개월 만에 뭐 승부를 봐야 돼? 6개월 만에 봐야 돼? 1년 만에 봐야 돼? 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모아가야 한다, 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실적주 위주로는 괜찮다라는 네. 그런 결론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내가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아요. 가는 말 요새 가는 말, 많죠. 2차 전지 여기에 올라타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 손바닥 뒤집힐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거를 작년 6월에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급등했다가 한두 달 만에 급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돈 벌자. 굉장히 또 빠르게 끝내야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만 내일 10시 반에 다시 돌아와서 재미난 이야기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